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미세먼지가 많이 끼고 공기가 좀 좋지 못하네요. 날짜 참 잘 갑니다. 내일이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얼른 또 하기로 했던 영상들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제 브릭스 영상을 하나 이제 시리즈로 하려고 기획을 해서 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네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지금 안내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기존의 고정 그 시청층이 아니라 다른 시청층한테 알고리즘이 좀 노출이 되어서 새로운 구독자층이 한테, 전에는 제 영상을 못 보던 사람들한테 많이 새롭게 좀 노출이 됐다, 그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냥 댓글창들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 실시간으로 댓글창들에 조금 이런 거는 조금 오해하신 것 같다 하는 거 열심히 저도 막 정성 들여 답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이제 각자의 뭐 생각을 담으신 댓글들이 막 연속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게 또 인공지능이 또 구치소로 끌고 갔어요. 이게 뭔가 좀 분란의 소지가 있다. 뭐 이제 제 댓글창은 되게 엄격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뭐 조금만 이상한 단어를 쓰거나 그 전혀 뭐 나쁜 내용이 아닌데도 그냥 평가 기준은 AI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글이 달렸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여러 개가 달리는데 자기가 문맥상 조금 뭐 좀 토론 경향이 좀 날카로워진다 싶으면 무조건 그 댓글을 이렇게 구치소로 끌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한두 개는 지웠는데 누구의 댓글은 안 지우고 누구의 댓글은 지우고 할 거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구치소로 끌고 온 건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밑에 저도 열심히 댓글을 정성 들여 생각해서 다른 게 있는데 그것까지, 제 댓글까지도 다 지워져 가지고 댓글이 어제 상당히 좀 많이 지워졌습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제 영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던 분들한테 새롭게 노출이 됐는데 뭔가 민감한 사안이 올라오면 항상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게, 제 영상을 다 보고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답글을 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영상이 1시간짜리였는데 분명히 올린 지 1시간이 채 안 됐는데 제목하고 앞부분만 보고서 그렇지 않다, 브릭스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약하지 않다, 좋아질 것이다, 왜 그렇게 평가절하하느냐, 자꾸 이런 식의 댓글이 올린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냥 제목만 보고 그러셨는지 금방들 달라드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했던 말인데 또 나오죠. 사람들 성향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브릭스가 절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게 아닙니다. 작년 8월에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즉 앞으로 2024년까지 1년 동안 회원국끼리 브릭스 달러와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리고 각국의 은행장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상호 보완책을 자기들끼리 다듬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024년 브릭스 회의 때 중동연합에서 새로 들어온 신생 회원국들하고 함께 그렇게 자신들만의 통합 화폐와 통합 결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쓰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결국엔 이번 10월 회의 결과를 보면 그때 장담했던 것과 달리
같이 새로운 통화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써보자 했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줬다. 그렇게 하자고 뭔가 공동 성명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브릭스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과 그날 옵저버로 참가한 모든 이제 가입 희망국들도 다 동의는 했지만, 달러 패권에 대항해서 하자 동의는 했지만, 작년에 그들이 이런 계획으로 갈 거다고 호언장담한 대로는 지금 아무도 그래 새로운 거다 그 결제 시스템에 이거를 이번부터 우리도 쓰자 하고 우리도 지금부터 쓰겠다 하고 호응해 준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제가 절하 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에는 항상 그 블로그 원고가 있죠. 그 밑에 링크 타고 블로그 오시면 그 원고를 그대로 보면 항상 뒤에다가 관련 기사, 근거가 되는 기사를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뇌피셜로 제 생각만 얘기하면 저도 금방금방 만들죠. 거기 보면 여러 군데의 기사에서 종합해서 나온 그 후속 자료들입니다. 보도 자료들. 그러니까 팩트예요. 그걸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지금 현재 브릭스가 이런 상태다라고 썼다고 해서 제가 브릭스라는 그 연합체 자체를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브릭스 연합체 자체를 원래부터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없고 무력하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놈들이 깝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해왔던 건 아니죠. 또 어디 감히 저 공산국가랑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미국님의 달러 패권에 감히 도전하고 있어. 아이 꼬숩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것도 아니죠.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제 영상을 그런 조금 감정적인 자기 그거를 투영을 해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아시죠? 이제 저랑 구독자나 그 회원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얘기가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 정말 지겹도록 얘기한다는 거.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달면 하나 제가 친절하게 댓글을 설명을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달았지만 금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그냥 지우죠. AI가 지우자 하는 대로 저도 따라 지웁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는 건 브릭스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진짜 영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 일일이 제 채널에서만 이렇게 영상 찾아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의 달러 제 채널의 주요 근간 흐름이 되는 게 마스터 플랜이죠. 근데 이 마스터 플랜이 달러 패권 기축통화 시스템인데 이걸 제가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죠. 절대. 그 기축통화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 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일들을 벌이고 있나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만들었던 브릭스 영상들도 어떻게 보면 이 달러 패권의 해악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브릭스 그들의 거를 조금 높게 평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엔 어땠습니까? 브릭스 영상이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너는 그럼 지금 이 미국이 잡고 있는 질서가 마음에 안 들고 공산사회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중에 다음 패권 주자가 돼서 만드는 세계 질서가 너는 더 좋다고 보는 거냐? 너는 어떻게 뇌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애냐 하면서 빨갱이 소리도 여러 번 들었었죠. 그때도 그냥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달러 패권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그래서 브릭스 그 예전부터 당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어떤 모여가지고 그걸 바꾸려는 움직임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를 그때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외의 것까지 스스로들 많이 이렇게 추정을 하시고 먼저 판단을 빨리 내리신 다음에 얘는 지금 미국이 망하길 바라는 애고
중국 러시아가 해서 새로운 질서 패권 다음 패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야, 이놈이 정말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구나. 예.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브릭스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안 좋은 이런 생각보다 미진했던 점이 있다라는 영상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그 밑에 도대체 달러 패권이 얼마나 세상을 지금 힘들게 하는지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트럼프에 대해서 금년 중반에 영상을 만들 때도 트럼프의 어떤 성장 과정부터, 요즘 트럼프에 대한 뭐 영화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비판적이긴 하는데, 그 영화가 지금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영상 내용하고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제가 너무 미안해서 트럼프 영상 중에 제목 하나를 내가 형 진짜 미워하는 거 아닌 건 알지? 그런 식으로 좀 애교 섞이게 만든 영상도 있었어요. 너무 트럼프를 안 좋게 비판을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9월 달에 그 TV 대선 토론, 그걸 보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앞으로 우세가 될 것 같다, 초박빙으로 가면서, 그런 얘기를 그때 했지만, 그때도 어떤 분이 댓글로 그거는 네가 평소 트럼프를 너무 좋아하고 신봉하고 높게 평가하는 선입견이 있어서 네 눈에는 토론이 그렇게 보인 거 아니냐, 지적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정말 항상 제 흑백 논리 얘기하죠. 어떤 이제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기가 보는 거하고 조금만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있다 하면은 나는 백이고 너는 흑이다 하고 일단은 아주 매몰차게 딱 단정 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태에서 이 명도 몇의 어떤 회색인가,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제 생각이 그대로 많은 분들한테 전달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네요. 만약 제가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여자친구도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자친구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객관적으로 한다 할 때,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하면은, 제가 제 여자친구는 키가 작고 평범하면서 상대의 말을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 누군가 저한테 너는 여자친구에 대해 애정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한다면 그게 정당화되긴 힘들겠죠. 그런 평가는 사실 대단히 감정적인 처신이고요, 스스로를 흑백 논리 속으로 자진해서 끌고 들어가는 형태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는 소중한 디테일들은 모두 붕괴지죠. 제가 브릭스 현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한 번 내렸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누군가는 응원하는 브릭스에 대해서 흠집내기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전체 내용을 그렇게 곡해하신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브릭스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현재 달러 패권의 폐단에 관한 영상들을 내보낼 때는, 그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지금 미국이 만드는 질서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앞장서서 만드는 공산 질서가 더 좋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때도 댓글창에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빨갱이 소리도 여러 번 듣고. 뭔가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고 여러분들도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1년 만에 브릭스가 애초 계획했던 포부만큼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당장은 생각보다 수세에 몰렸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시점에 관찰해서 만들었을 뿐이고요. 조금 제 영상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시기 전에 더 큰 관점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들을 취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뭐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예, 저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다 치고 어제 그 댓글 질문 중에 아주 예리한 질문, 예, 진짜 멋진 질문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 어제 제가 대충 영상을 이제 총론적인 얘기만 하고 결론만 하고 오늘부터 이제 그 과정을 시리즈로 할 건데, 북러 파병이 지금 브릭스 회의에 어떤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굳이 러시아가 이 시기에 북한 파병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이런 질문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뻔히 그 북러 파병 받아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제재받고 브릭스에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 하자 하는데도 다른 회원국들이 아유 또 불똥이 자기들한테 튈까봐 경계하게 될 것을 러시아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북한한테서 파병을 받는 멍청한 짓을 했냐라는 거죠. 뭐 파병을 믿냐 안 믿냐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저한테 와서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 저도 파병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공신력 있는 어디서 뭐 누가 어쨌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랬다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런 거 말고요. 가장 공신력 있는 그래도 좀 주요 언론들에서 지금까지 나온, 거기에 뭔가가 지금 사람이 건너가고 있고 그거를 러시아와 북한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지금은 인정하게 된 거, 그냥 그 뉴스들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이 지금 아마 마지막 후반부 오늘 영상에도 아마 나오기 힘들 것 같고 다음 마지막 3부 영상에서 이제 자세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이 흐름에서 중요한 의문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부분만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러 파병에 대해서 팩트만 짚어보자. 드러난 사실들만 짚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북한 러시아가 파병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런데 브릭스 회의 3일 하고 끝나는 마지막 날 기자회견장에서 푸틴도 북한에서 병력이 넘어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도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하다가 그 후에 바로 유엔에서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희들은 상관 마라 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요거는 뭐 기사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아마도 러시아와 북한은 이 북한 러시아 파병을 처음에 아주 비밀리에 감추고 싶어 했던 것 같죠.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과 같은 국제사회의 파장을 그들도 예상했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서방에서 이 정보를 알아채기 시작하자 굉장히 당황했고, 일단은 어쨌든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정보부 이런 데서 정보가 나올 때 그때 정보만 해도 아직은 파병 부대가 완전히 러시아로 수송돼 갖고 전선에 배치되기 전이었고요.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조금씩 배치되고 있다 그런 소식 나오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겨우 블라디보스톡에서 1차 부대 넘어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하는 뭐 보급품 받고 겨우 그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들로서는 여기서 적당한 핑계 대면서 이거 파병 아니다 하고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러시아에 뭐 돈 벌러 가는 거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최전선에 배치하지만 않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에 가더라도 최전선에서 안 쓰고 뒤에서 후방 지원 부대로 만약에 써먹게 되면요, 후방 지원 부대로 써먹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서방에서도, 제가 2022년도에 영상 우크라이나 영상 만들 때만 해도 아유 그때도 빨갱이 소리 많이 들었네요. 왜 이렇게 러시아 편 들어주냐라고. 그때도 서방에서도 지금껏 우리나라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러지 우크라이나에도 이미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온 소수 병력들이 많이 있다고 그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모든 인프라가 처음에 다 러시아한테 파괴되었기 때문에
통신, 정보, 어디에 뭐 지금 러시아 부대가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런 거 다 알려주고, 그런 거 다 레이더로 막 해가지고 위성으로 해서 알려주고 하는 거 다 서방의 그 병력들이, 그런 걸 운용하는 자원들이 건너가가지고 뒤에서 다 알려주고 지원해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서방에서 지원해준 무기들도 유지해주고 보수해주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하는 부대도 당연히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실상 앞에서 총 들고만 안 싸울 뿐이지, 특히 신병들 훈련시키고 각국에서 온 자원 부대들, 그런 자원 부대도 있었죠. 각국에서 온 그런 부대들을 기초적인 전장 지식을 습득시키고 그 안에서 훈련시켜서 그런 교관 역할을 한 것도 CIA에서 나온 교관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도 북한의 그 군사들을 직접 앞에서 안 싸우게 그런 식으로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게 만들면 파병이다 뭐다 막 난리를 쳐도 그들도 자신 있게 항변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마침 바로 어제도 또 그런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북한군이 1만 병 파병에 대해 아주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야,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예전부터 서방의 용병들이 와 있었지 않냐? 왜 내로남불이냐?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국내 뉴스엔 저처럼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죠. 항상 굉장히 편향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어쨌든 북한, 러시아 그들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는 순간 또 이 점을 구실로 해서 자기들한테 또 다른 경제 제재를 또 시행하자고 할 것이고, 틀림없이 또 이걸 계기로 이 전쟁에 봐라, 얘네들이 세계대전으로 이를 더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 서방도 아시아도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더 협력하자. 틀림없이 더 그러면서 뭐 더 돈도 지원하고 물자도 더 지원하고 더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 것 뻔히 예상되죠. 무엇보다도 지금 브릭스 회의 기간에 이 약점을 구실로 서방이 막 난리를 치고 봉기를 하면서 이번 브릭스 회의의 가장 큰 목표가 다른 나라들을 지난 1년간 열심히 만든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다 같이 쓰자고 합류시키는 게 푸틴의 희망이었는데, 만에 하나 그 기간에 파병이 확실하다, 일이 더 커졌다, 막 이런 식으로 일이 막 사방에서 얘기가 나와갖고 푸틴의 그런 브릭스 안에서 하려던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일단은 모른다고 잡아떼자. 브릭스 회의 기간 끝날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무척 경계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브릭스 회의 기간 동안 새로운 브릭스 달러와 통화결제 시스템 니네도 다 쓰자 해가지고 다 참가시키고 사인 받은 다음에, 그게 중요했고, 그 전까지는 파병 같은 거 모르겠다 잡아떼다가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렇게 적당히 넘기는지, 아마 일단 그게 최선이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방은 북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내놓았고, 그것을 유럽하고 미국은 처음에 잘 모르겠다 우리는 했다가 브릭스 회의 기간 중에, 그렇죠? 브릭스 회의 기간 중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확실하다, 이것은 북러 파병하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가로 바로 러시아의 중요 수출 자원인 팔라듐과 티타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 브릭스 회의 기간이었죠. 그래서 결국 북러 파병에 대해서 처음에 오리발을 내밀던 푸틴은 브릭스 회의 끝나고 이제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미국 기자가 결국 물어봤죠. 당신들 북러 파병이 확실하다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나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뭐 이런 게 막 있다, 증거들이 나왔다. 근데 너는 계속 처음에 모른다고 아니라고 잡아뗐는데 지금도 그러냐라고 한 번 더 재차 물어봤죠. 이게 그 기사입니다. 여기서 푸틴은 브릭스 회의가 다 끝나니까 그동안의 태도를 뒤집어서 은근슬쩍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유엔에서도 계속 파병을 부인하던 북한도 그때부터 같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상관 말아라라는 식으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위성사진을 보여주면서 니들 이렇게 파병 부대가 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왜 자꾸 잡았대냐고 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위성사진 이 이미지는 진지한 것이다. 가짜는 아니다 이거죠. 만약 그들한테 그런 사진이 존재한다면 그건 분명히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 그게 뭐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 사진이 진짜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지? 슬쩍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러시아 하원이 이번에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호 군사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 즉 우리가 북한하고 서로 군사원조 하는 거 이미 협정 체결 맺었고 그거를 우리는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위성사진에는 가짜는 아니고 진지하고 이미지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애둘러 표현을 부드럽게 했지만 인정한 거죠. 완벽한 파병이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투부대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후방 지원이 되든 뭐든 간에 지금 북한한테서 병력을 원조 받고 지금 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사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파병 병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다. 괜히 넘겨짚지 말아라. 그 말만 했을 뿐이네요. 그럼 굳이 러시아가 이 시기에 이제 북한 파병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뒤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힌트만 드리면 동부전선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몇 달 동안 고전을 하다가 점점 우크라이나가 밀리면서 러시아가 이기고 우크라이나의 패전인 양상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젤렌스키가 갑자기 8월 6일에 러시아 본토를 뜬금없이 쿠르스크 지역을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야 서방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원해줘도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기지도 못하고 드디어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비관론이 나오고 회의론이 나오면서 계속 지원해주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때 마침 푸틴도 우리 여기서 뭐 더 먹자는 욕심 없고 지금이라도 휴전하자고 하면 우리는 전쟁 끝내고 싶다라는 휴전 의사를 몇 차례 서방에다 계속 밝혔습니다. 그래서 휴전 제3국의 중재에 의해서 휴전 협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휴전이 될 확률이 컸죠 그때. 그래서 젤렌스키가 어차피 그 동부 전선 최대 접전지에서는 점점 밀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특수부대랑 병력을 빼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선하고 이쪽 정반대쪽에 있는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 본토를 밀고 들어간 겁니다. 특수부대가.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특수부대 거기다가 쿠르스크 점령시킨 다음에 거기서 드론을 엄청나게 날리죠. 개전 이래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로 가장 많은 드론을 날립니다. 그 개조한 장거리 드론을 날려가지고 미국 러시아 본토 후방 깊숙한 병창기지를 계속 때리죠. 푸틴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 그럼에도 푸틴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이르는 최전선에서 병력을 빼오지를 않습니다. 왜? 쿠르스크 뭐 밀고 들어온다고 해도 근다고 뭐 그 특수 좀 들어와가지고 그 러시아 본토를 완전히 장악을 하겠어요? 밀고 들어올수록 삼면이 공격받고 뒤에서 보급도 어려워지고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잠깐 어떤 게릴라 작전처럼 양동 작전처럼 뭔가 분위기를 주목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는 있어도 지금 그게 가장 큰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맞닿은 그 동부전선에서 중요한 그 요충지를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체 전세에서 전황에서 볼 때요. 그래서 지금 괜히 그쪽 쿠르스크 쳤다고 해서 푸틴이 거기다가 자기들도 최전선에서 병력을 빼갖고 장단을 맞춰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기회에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더 뺐으니까 더 약해졌죠. 동부전선을 더 밀고 들어가면서 정말 전략적 요충지를 먹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거 자세히 기사들로 해가지고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뻔히 그런 뻘짓을
전체 전세 전황으로 봤을 때 별 도움도 안 되는 짓을 왜 했냐? 가서 이렇게 러시아 후방을 때리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서방한테 야, 우리 드론으로만 때려도 이렇게 러시아가 저렇게 당황하는데 너희들의 서방 장거리 미사일로 때릴 수 있게 허락 좀 해줘라. 그럼 우리가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이제 그거 이제 요구하려고 이런 짓을 벌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쿠르스크를 수복을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도 이미 병력이 최전선에 꽉 들어차고 여유가 없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러다 보니까 최전선에서 병력은 못 빼고 결국 어디에다가 SOS를 칩니까? 다른 작전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거나 해외, 아프리카 같은 데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용병 부대를 불러들입니다. 그게 바로 체첸 용병이고 와그너 용병입니다. 바그너 용병이요. 나중에 다 기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걔네들이 왔는데 병력이 많이 오지는 못해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가 그 안에 들어간 병력이 뭐 3,000명이다 하면은 그걸 진압하려고 보낸 병력이 러시아에서는 5,000명밖에 안 됩니다. 용병들 끌어모아서 그런 식으로 서로가 얼마 안 돼요. 정말로 큰 병력을 최전선에서 빼가지고 이거를 단번에 진압하고 다 수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러시아도 최전선에서 병력을 빼와야 되는데 최전선에서 지금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전체 군대의 중요한 보급기지를 점령하고 이 전세를 확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용병부단한테 알아서 해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쿠르스크 쪽으로 러시아 본토 쪽으로 치고 들어간 지 벌써 2달이 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수복을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정규군을 거기다 파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용병들 모아서 니들이 좀 어떻게 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쿠르스크를 회복을 했냐, 영토를. 우크라이나는 전혀 자기들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나온 그 자료에 따른 위성사진 보면 이미 46%, 50% 가까이 수복이 됐습니다. 다시 러시아가 뺏었단 얘기예요.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온 땅에 다시 한 46%는 이미 그 체첸 용병하고 와그너 용병들 몇천 명 투입해서 둘이 싸우게 만들어서 수복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더 수복을 해야겠는데 양쪽의 병력이 비등비등 그 안에 하니까 오래 걸리고 자꾸 골치 아프죠. 거기서 드론 날려갖고 막 병창게지 다 터지고 하니까. 근데 자기들 병력에 최전선에서 뺄 여유는 없고 아마 그래서 북한한테 손을 벌린 것 같습니다. 니들이 좀 와가지고 체첸하고 와그너 용병에서 이렇게 빼갔는데 그것도 빼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용병 어디서 또 부를 데가 없으니까 북한군한테 와서 니네가 쿠르스크 다른 최전선 말고 쿠르스크 지역 요거 수복하는 것만 좀 도와달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어떻게든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근데 뭐 쿠르스크에서 와서 직접 총 들고 싸워달라 뭐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 아니면 지금 이미 투입되어 있는 체첸군하고 바그너 용병이 앞에서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대신 참호, 파고, 진지, 구축하고 후방에서 뭐 지원해주고 보급품 날라다주고 하는 그런 공병이나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지는 그건 이제 앞으로 봐야 되죠. 그러죠? 사실은 그런 얘기가 갔는데 그거를 서방의 정보부에서 미리 딱 알았지만 그거를 잘 주시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 정보부에서 안 것처럼 마치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나토하고 미국은 처음엔 모른 체하고 그래? 우리도 확인해봐야겠는데 하면서 5일 동안이나 그 뒤로 5일 동안이나 아직도 확인 못했다 하다가 질질 미루다가 브릭스 회의 기간에 딱 터뜨린 거죠. 파병 확실하다. 증거사진 딱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증거 내놓으면서 가만둘 수 없다. 앞으로 러시아 더 제재하고 러시아하고 경제 교류하고 무역 결제하는 애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2차 제재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니까 누가 브릭스 회의장에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 나왔는데 사장님 그 가게에다 요거 한번 저기 카드 결제에 한번 들여놔 보시죠 하는데 누가 들여놓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지금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오늘은 지난 1년간
마스터 플랜이, 서방의 이 마스터 플랜이, 달러 패권을 다시 가져가려는 마스터 플랜이 브릭스라는 세력을 죽여오기 위해서, 달러의 반역 역모를 꾀했던 브릭스를 죽여오기 위해 해왔던 일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페트로달러, 이런 일은 유사일의 처음이다. 화폐 전면전이고, 얼마나 이제 그 브릭스에서 새로운 기치가 나온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인가 말씀을 드렸었죠. 막판에 그런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완성해서 1년 뒤에는 모두가 달러에 대항해서 우리끼리 이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공표를 마지막에 했다. 브릭스의 반란이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건 뭡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만 하는 게 아니라 중동에 제일 돈 있는 애들, 그것도 시아파, 순위파 맨날 싸우던 이란과 사우디가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중국의 중재로 화해를 하고 2024년 1월부터 브릭스의 신입 회원이 돼가지고 하겠다. 이들의 오일머니하고 중국, 러시아 교류가 합쳐지면 아무리 전쟁을 핑계대서 밖에서 중국,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해도 얘네들끼리 충분히 아쉬운 거 없이 무역 결제하고 경제 교류하면서 중동도 성장하고 중국도 성장하고 러시아도 성장하고 브릭스도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달러 빼고 이 결제 시스템 우리 통화로만 하자 하면서 순식간에 달러가 굉장히 위협받는 그들의 계획대로만 됐다면요. 세력으로서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 만에 전쟁이 터진 거죠. 자, 이제 사우디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사우디는 뭐가 좋아서, 예전까지만 해도 사우디는 친미 세력으로만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브릭스하고 손을 잡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우디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압박을 받아서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왜 사우디도 작년까지만 해도 새롭게 브릭스 회원이 되어서 앞으로 나올 새로운 브릭스 결제 시스템에 자기들도 들어갈 것처럼 말을 했는데, 왜 지금 금년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사우디가 브릭스 회원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가입이 된 것 같은데 왜 공식적인 활동은 하나도 없고, 이번 10월 브릭스 회의에서도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우리도 이제부터 쓰면서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을까요? 그 경과를 보자는 겁니다. 70년대부터 페트로달러라는 게 생겼는데, 이제 제 블로그에 왕추천 글 이제 숙지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페트로달러는 사실 20세기 말부터 이름뿐이고 유명무실해졌죠. 사실 중동에서 원유 결제가 달러로 결제하는 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20세기 말에 70년대하고 다르게 30년 만에 전 세계에 더 많은 산유국이 생기고 석유 시추 정제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면서 70년대나 80년대나 지구의 모든 석유가 중동에서 나왔지, 그 이후로는 지금 뭡니까? 남미, 캐나다 사방 군데서 더 많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동 지역에서 그 달러 결제하는 무역 비중이 전 세계 무역 결제 비중에서 얼마 차지하지도 않죠. 거기다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페트로달러의 의미가 컸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3차 산업, 4차 산업 발전하면서 지금은 중동 유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산업들의 시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모든 그 유가를, 특히 사우디 연합에서 나오는 유가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들어서 기축통화의 어떤 권위를 지키겠다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이미 20세기 말부터는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달러 기축통화를 계속 근본이제가 아닌데도 써주는 건 뭐냐? 국가의 힘, 문화의 힘이죠. 아직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가 끝장나는 순간까지도 미국 정부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무슨 위기가 닥쳐도 돈을 끝까지 달러로만 들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기축통화의 힘입니다. 그런 면에서 브릭스는 아무리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세계의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위기가 올 때
나 위안화로 들고 있어야지, 루블화로 들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직은 없단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신뢰감을 못 주는 거고 그게 기축통화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미국이 사우디를 자기들 말을 잘 듣고 페트로달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챙겨주죠. 사우디가 뭐 원유 지금 딱 해가지고 저기 수출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항공모함 2대 딱 붙여줘가지고 호위하고, 사우디가 맨날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순위파인데 종교적으로 시아파인 이란하고 맨날 티격태격 하는데 이란이 되게 군사 강국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젓가락밖에 없다. 걱정 마라. 우리 미국이 너희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중동에서 아무도 너한테 감히 깝치지 못하게 우리 미국의 최강 군사력으로 너희들을 다 도와주겠다 해서 미국과 사우디의 혈맹이 맺어지죠. 다 페트로달러 때문에. 사우디는 계속 몇십 년간 좋다,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 거 좋은데 우리도 언제까지 니네 도움만 받고 살 순 없고 우리한테도 좀 첨단 군사기술, 우리도 자주국방 하고 싶다, 전수를 좀 해달라. 그리고 맨날 우리 저기 그 석유 말고, 석유도 이제 뭐 몇십 년 뒤에는 끝난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제대로 된 산업,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 그런 것도 좀 우리한테 좀 같이 협력해서 뭐 좀 하고 전수 좀 해달라. 미국한테 그렇게 매번 요청을 하죠. 근데 미국은 그때마다 야, 이거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그냥 내가 주는 것만 받아. 뭘 그렇게 걱정하냐? 왜 스스로 뭐 무기를 하고 핵무장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니네 핵 우산이 돼서 항상 보호해주면 되지. 안 그래? 이번에 뭐 우리 새로 나온 무기 뭐 헬기 뭐 좀 있는데 새로운 신버전 나왔으니까 옛날 헬기는 니네한테 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팔기는 하는데 자주 국방을 하도록은 안 만들죠. 왜냐하면 사우디를 지금 자기들한테 의존하게 만들고 페트로달러를 계속 유지하도록 말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우디가 제일 아쉬워하는 자주 국방력, 군사력, 어떤 첨단 기술, 산업력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그게 독립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죠. 끝까지 미국한테 의존하게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 평화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는 안 싸울 거야. 시아파, 순위파. 더 이상 뭐 미국한테 의존할 일이 없겠네. 그렇게 돼도 안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항상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시아파와 순위파 3파전으로 해서 미묘한 힘의 어떤 라이벌 역학관계와 분쟁 관계를 항상 도와준다 하면서 일부러 조장을 하죠. 그리고 그 위험, 봐라, 밖에 나가면 세상이 이렇게 위험하다. 너 우리 없으면 너 금방 두드려 맞고 어쩌려고 그러냐 하면서 사우디 보호자 입장을 자처하면서 페트로달러를 유지를 하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페트로달러를 점점 유지할 필요가 사실상 명목상 없어집니다. 굳이 원유 페트로가제 사우디가 뭐 안 하겠다 하더라도 당장 페트로달러에 뭐 문제가 돼서 달러 패권이 무너질 일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금년 6월 9일에도 재밌는 일이 있었죠. 6월 달에도 이것도 아마 또 어디 유명한 커뮤니티에서 막 얘기가 됐나 본데 6월 9일부터 페트로달러 협정 끝나갖고 이제 달러 세상 끝나고 막 세상이 막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벌써 퍼졌나 봐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몇 분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냥 영상을 만들어 버렸죠. 아무 일 없다. 그런 문제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뭐가 나옵니까? 셰일가스. 그전에는 셰일가스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방법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지금도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압 파쇄법이. 사실은 기업의 이익만 보고 덤벼든 거지 우리 지구 전체를 생각하면 이건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셰일가스, 흑마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죠 항상. 셰일가스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산유 생산국으로 쏟아집니다.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펙하고 잘 지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계속 사우디, 오펙 수장이 사우디잖아요. 사우디하고 계속 잘 21세기 들어와서도 잘 지내고 케어를 해줬던 이유는 비록 페트로달러 뭐 그런 건 유명무실을 해줬지만 유가라는 것이 오펙이 유가를 스스로 막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셰일가스를 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 이런 정유 이런 양이 지금 사우디에서 하는 양보다 2배 이상입니다. 지금 뭐 엄청난 최고의 산유국으로 2010년대 와서 완전히 성장을 해버렸죠. 셰일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뭔 일만 있어도 사우디한테 달라가서 야, 뭐 때문에 그러냐, 뭐가 문제냐, 내가 도와줄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부터 전화도 뜸해지죠. 오빠한테 전화해도 카톡을 보내도 익십한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버림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막 미군이 항상 주둔한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중동의 어떤 그 긴장 상태들 자기들 뜻대로 드라이브하면서 요거를 잘 가져가는데 그렇게 돈을 쓰면서 정력 낭비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급기야 중동에서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철수까지 하게 됩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전혀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언론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냥 겉으로 그들이 선전하고 싶은 대로만 전해지고 최근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국제정세 문맹 수준이죠. 금융과 국제정세는 정말 유치원 수준도 안 됩니다. 사우디에서 새로운 왕자가 나오죠. 우리나라 예전 고려의 공민왕 그런 것처럼 빈살만 황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의 모든 자기 선대는 무조건 미국 편에 친미파들만 있었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미국이 자기들의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버렸는데 너무 그게 한심한 거죠. 그래서 빈살만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새로운 첨단 산업, 그 다음에 자주 국방력,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금융허브 막 그런 걸 들고 나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 그걸 못하게 막았거든요. 어디하고 손을 잡아야겠습니까? 그동안 친미에만 완전히 쏠렸던 사우디가 그때부터 외교를 빈살만이 다각화를 합니다. 미국하고 반대인 중국, 러시아한테도 가서도 우리가 지금 갖고 싶은 게 군사 위성 기술이고 핵무기 농축, 우라늄 농축하는 거 지금 이란 옆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란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농축해서 만들라고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우디만 여기서 혼자 이래갖고 뭐가 되겠냐. 우리한테도 우라늄 농축하는 기술 같은 거 전수해 줄 수 있냐? 그전에는 미국이 맨날 알려줄 것 같이 끝까지 안 알려주고 그냥 지네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오빠만 믿었는데 결국은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와서 군사기술 다 지원해주겠다. 위성기술, 군사위성 다 해주겠다. 대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경제 교류하자. 오케이, 콜 한 거죠. 중국이 와가지고 첨단 기술, 앞으로는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인공지능 이런 시대야. 근데 그거 아무리 미국한테 달라고 해도 제대로 주지는 않고 맨 뭐 이상한 요구만 했지. 그거 우리 중국이 해줄게. 미국보다 조금 기술은 떨어지지만 우리 기술도 대단하다는 거 알지? 하니까 빈살만이가 줬어. 그렇게 합시다 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유가 같은 거는 뭐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사우디가 그쪽은 다 어떤 뭐 형제 부족 뭐 그런 어떤 관계들 왕족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장손 집안이란 말이에요. 사우디가 어디로 가서 뭐랑 하자 하면은 밑에 국가들이 다 형님 하면서 따라오는 그 패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패거리 종교적으로도. 근데 중동 전체가 사우디마저 그런 식으로 중국, 러시아하고 심해지면 그쪽 지역은 완전히 미국이나 서방 기반의 뭐는 없고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의 경제에 있어서. 지금 요즘 아프리카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죠. 적당히 어떤 그 외부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영향력을 얼마나 주는가를 유지하면서 모든 그 세계의 어떤 국제 정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 기축통화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야.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못하죠.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게 아니면 우리가 뭐들어 거기 가서 신경 써주냐? 그런 식인데 그거는 사실
지금의 이 기축통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길게 봤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서방 언론에서 빈살만 황태자를 또 악의 축으로 만듭니다. 자기 비난했던 언론인 막 암살대 보내고부터 해가지고 아주 독재자의 아주 꼴통으로 또 막 만들죠.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빈살만 황태자가 브릭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자기를 이용해 먹기만 했는데 그럼 사법고시 합격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죠. 서울로 해줄 것처럼 나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 너한테 진짜 잘해줄까 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패트로달러를 했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저기 재벌집 딸하고 결혼한다고.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기들한테 필요한 걸 줄 테니까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가만 보면 사우디도 페그제죠. 달러 페그제죠. 그 페트로달러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도 달러하고 그대로 환율이 연동되는 페그제를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자기들도 따라서 올리고 자동으로 가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렇게 미국의 달러 금리의 영향을 그때그때 받으면서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브릭스에서 우리끼리 힘을 합하면 그 지긋지긋한 달러 패권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국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벌고 우리끼리 경제 발전할 수 있어 하니까 빈살만이가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자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우디에 대해서 굉장히 빈살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빈살만의 이제 뜻이 앞으로 네옴시티 같은 비전 2030이죠. 석유가 이제 더 이상 안 팔릴 시대를 대비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 허브부터 해서 첨단 산업의 메카로 사우디를 만들겠다. 비전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당장 석유 팔아서 돈은 많으니까 우리는 그만한 돈이 있다. 2030년까지 이 미래의 과학도시를 다 만들겠다 하잖아요. 하지만 절대 자기 돈으로는 다 못하죠. 모든 사업은 다 남이 와서 투자자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모으는데 네옴시티 하겠다고 예전 같으면 골드만삭스부터 JP모건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의 그 미국과 유럽의 가장 많은 투자 자본 은행들은 다 서방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는 그 세력들이 딱 오다가 내려온 거죠. 저 빈살만이가 감히 우리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브릭스하고 손을 잡네. 중동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야 쟤네 뭐 어디 뭐 지금 네옴시티 뭐 만들고 뭐 한다고 와서 투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가지마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유럽과 미국에 걔네들이 들어와야만 세상 일이 굴러가는데 그 투자 자본들이 비전 2030 하겠다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빈살만이가 직접 자기 수행단을 데리고 아시아로 옵니다. 그래? 그럼 아시아한테 투자 받지 뭐. 우리나라에 왔었죠? 기사 막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일본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미 마스터 플랜에서 일본은 철저히 미국, 유럽 하잔대로 따르는 걸 사우디도 알죠? 그러니까 가려다가 가봤자 괜히 왕세자가 일본까지 건너가는데 투자 하나도 못 받고 오면 체면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까지만 하고 일본 안 가고 다시 돌아갔죠 그때. 그거 보고 우리나라 막 언론들은 야 사우디가 우리나라를 더 신뢰하고 일본은 패싱했네. 아이고 꼬습다. 항상 또 국뽕에 취해서 그런 기사들만 나왔죠. 그때도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에다 그때 글을 썼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사우디에 가가지고 뭐 얼마야 지금 뭐 앞으로 뭐 외교전 승리했다 막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미래에 막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지금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이런 흐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뭘 하겠다라는 거를 서방이 지금 돈을 안 대주고 잘 되는 것보다는 한번 망해봐라.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각을 보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우리가 여기 줄 섰다. 앞으로 중동, 러시아, 브릭스 같은 거를 견제를 하면서 거기하고 손잡은 사우디의 일도 잘 안 풀리게 될 텐데 그러면은 사우디랑 투자해서 뭘 하겠다는 게 뜻대로 안 될 거다. 그러면 중간에 괜히 쌍방 투자해서 뭔가를 올리다가 중간에 아파트 건설 멈추면 부도나고 피해는 우리한테 그대로 오는 거죠. 이거
건들면 안 된다. 독이 든 사과다. 블로그에서 말했었고 그 다음부터 1년 뒤에 유튜브 시작하고 정확히 1년 뒤에 영상을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가 나왔죠. 정확히 1년 뒤에 사정을 보니까 똑같이 나왔죠. 중동 전쟁 터지고 네옴시티는 예상보다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보다 훨씬 못하고 중간에 다 지금 멈추고 괜히 멋모르고 초반에 투자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골치 아파진 상황이 많죠. 이것도 금년 4월에 만든 영상이네요. 계속 오늘까지도 계속 후속 기사들이 나옵니다. 조만간 네옴시티 사업 축소할 수도 있다. 왜? 돈이 모자란다. 유가가 계속 잘 올라가는데 유가도 지금 중동의 긴장도 있지만 미국이 더 많은 셰일가스 생산량으로 얼마든지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40조 MOU를 체결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사가 나오죠. 사우디 저유가의 재정 적자가 돼서 네옴시티는 결국 올해 예산이 또 20% 줄어들었다. 공사에 참여하는 한국 건설업체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 2년 전에 다 예상했던 거 그대로 지금 가잖아요. 그리고 이 기사는 8일 전 기사입니다. 10월달 기사입니다. 사우디도 지갑 닫았다. 전 세계적인 공사비 상승과 중동 전쟁, 그렇죠? 중동 전쟁이 확산돼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위험한데 누가 지금 그 중동 국가들의 경제 개발하고 뭐 한다는데 맘대로 거기다 외국에서 돈이 투자가 들어오고 같이 뭘 하자고 하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만 디스카운트처럼 저기서 계속 옆 나라에서 전쟁하고 날마다 대포 터지고 뭔 일이 막 어떻게 전쟁이 확전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돈 묻어놓고 10년 뒤에 뭐 이렇게 투자할 거기에다 놓고 뭐 같이 프로젝트 참여하자고 들어가겠어요? 그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예정돼 있던 투자도 취소되고 그나마 있던 예산도 줄이고 있다. 중동 특수를 기대했던 국내 건설사들도 비상에 걸렸다. 여기 보십시오.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GS, 삼성 대우, 현대. 애초 목표보다 지금 현대건설은 0%입니다. 0%. 사우디도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같이 뭐 해보겠다던 회계 지출도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 가져왔는데 해외 투자 비용 줄이고 국내 경제에 집중하겠다. 점점 예산이 지금 사우디 국내 사정이 좋지 않다. 사우디 경제 발전에 전력 투구하는 건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해외에 투자하던 국부 펀드를 일단은 돈 모자라는데 괜히 외국에 투자하지 말고 국내 경제 개발로 다 모여라 하고 지금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 얘기냐면 사우디가 지금 페트로달러에서 벗어나면서 중국, 러시아하고 손잡고 브릭스 안에서 같이 잘해보자. 자기들의 오일머니로 했는데 무엇보다도 사우디에 대해서 외국 투자도 들어가지 마. 네옴시티 하는데 투자도 들어가지 마. 그 이후로 딱 발동 걸렸고 그리고 중동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면서 맨날 그 전쟁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까봐 하면서 사우디도 눈치 보면서 자기들한테 또 어떤 해악질이 올까봐 브릭스 안에 들어가 활동도 못하고 또 그 안에 중동 전쟁 때문에 사우디의 모든 네옴시티 개발이나 국내 경제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을 보면 예전 80년대 90년대 그 국제 정세를 그대로 갖다가 사우디는 미국하고 친미적이고 서로 간에 사이가 좋고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면 뒤에서 막 좋아할 것이고 너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우디를 압박만 하면서 브릭스 중국 러시아하고 손잡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만 하는 게 아니고 채찍이 아니라 당근도 휘두릅니다. 야, 그전에는 내가 오빠가 갑자기 막 떠나가지고 좀 속상했지? 그게 아니다. 다 사정이 있었고 내가 아직도 사우디 너를 엄청 챙겨주고 싶다. 너 요새 뭐 때문에 그렇게 뭐가 그렇게 아쉬웠냐? 서운했냐? 중국이랑 러시아가 해준다고 하는 게 뭐냐? 듣는 거죠. 뭐 군사기술? 그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일단 얘기나 해보자. 그리고 뭐 첨단 기술? 야, 어디 중국 짭퉁 태무 쉬인 같은 거 그거 받아서 나중에 다 아이고 얘가 세상 물정 모르네. 우리가 진짜 뭐 너 인공지능이지? 니네 제일 갖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지? 우리 미국 인공지능
우리한테 잘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 끊으면 우리가 해줄 수도 있어. 우리 자본 블랙록이나 이런 우리 투자 자본이 너한테 가서 도와줄 수도 있어. 거기 데이터 센터 짓고 하면 진짜 좋겠지. 물도 안 나오는 데지만 어쨌든. 그래서 항상 인공지능이라는 당근을 가지고 얘네들을 회유하고 또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또 이란 등을 자꾸 이라크 등을 이간질시킨다. 지난 1년 동안 쭉 틈틈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최근 뉴스 볼까요? 블랙록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0조 AI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인데 이번에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여기다가 참가를 시켜주죠. 야, 니네도 같이 이거 해볼래? 니네 원하던 거지? 대신 조건이 있었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인공지능 해갖고 개발하자 하는 게 중국의 국영기업이 작년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브릭스하고 손 안 끊으면 우리 엔비디아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야 같이 데이터 센터 짓고 투자하고 싶지. 근데 중국하고 손 끊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기술이 이 고급 기술이 중국한테 넘어간단 말이야. 산업 스파이한테. 계속 강요를 했죠. 그래서 금년 2월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중국 국영기업하고 맺었던 인공지능 그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몰아냈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금년 1, 2월에 브릭스에 가입을 같이 사우디랑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투자받고 같이 경제활동 하자고 했던 건데 미국한테 넘어간 거죠. 중동의 국부 펀드들을 이런 인공지능 사업,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많이 받아줍니다. 대신 중국, 러시아하고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모두 손잡기로 한 거 작년에 브릭스 들어가면서 하기로 했던 거 다 손 끊어라 한 거고요 지금. 거기다가 유가는 아무리 네옴시티나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는 100달러 얘기하지만 저는 최소 80달러 배럴당 80달러 이상은 돼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80달러 안 됩니다. 계속 미국이 어떤 재고량, 산유량 이런 거 조정하면서 바이든이 그 전까지는 친환경 어쩌고 해가지고 처음 임기 초기에는 석유 회사들을 압박을 했지만 나중에는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필요하니까 더 많이 생산하라고 막 난리를 쳤죠. 그래서 지금은 또 역대로 많이들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우디가 백기를 냈죠. 2년 동안 어떻게든 자기들 오펙 회원들끼리 우리끼리 담합해서 유가 좀 제발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올려보자 했는데 이제는 오펙 혼자서 뭐가 안 되죠. 그리고 밖에서 가장 또 많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인 러시아 같은 데를 막 전쟁을 이용해서 자금 압박을 하니까 러시아도 사우디가 하자는 약속을 못 지키죠. 자기들도 일단 많이 팔고 봐야 되니까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자 했는데 러시아도 그냥 갖다 팔아버립니다.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단결도 안 되고 안에서 맨날 멱살 잡고 싸움만 나고 하니까 그런데 자꾸 유가는 생각한 만큼 오르지를 못하니까 빈살만도 힘들죠. 그래서 12월부터는 다시 이러다가 미국한테 모든 전 세계 점유율만 다 뺏기겠다 해서 다시 이제 12월부터 원유 감산하는 거 이제 그만두려고 지금 계획 중이기도 하죠. 이렇게 미국이 외국 투자 자본 네옴시티에 들어가지 마.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하고 손 끊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업 같은 거 우리 거에 손도 못 대게 해. 그리고 뭐 유가 뭐 많이 올려갖고 그걸로 돈 벌어서 경제 발전시키고 브릭스 나라들하고 교역하겠다고 택도 없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손댈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유가도 쉽게 못 올라서 빈살만 자꾸 사우디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금방 주진 않습니다. 아주 아쉽게 자기 말 잘 듣게 조련을 잘 해야겠죠? 아주 치사하게 또 나옵니다. 원래는 엔비디아 칩을 중동에 수출을 막았었습니다. 왜? 니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잡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했어요. 근데 금년 들어와서 좋다. 이 정도 끊겠다 하고 거리를 두니까 그때부터 좋아. 이제부터 엔비디아 칩 중동 수출도 우리가 좀 허가를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 놓고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우디에 수출하는데 제한을 둡니다. 예를 들면 1년에 몇 개월에 몇 개까지만 이런 식으로 더 받고 싶으면 앞으로 우리 말 더 잘 듣고
앞으로도 계속 니네가 중국, 러시아하고 손잡고 브릭스 안에서 뭐 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면서 하는 거 보면서 계속 뭔가 주겠다. 이런 의지죠. 여기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와서 보시면 기사를 제가 이렇게 서머리에서 편집해 갖고 스크랩 해놨는데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 블로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사우디가 애초에 브릭스에 들어가서 브릭스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서 원래대로라면 금년 10월부터 짠하니 뭔 발표가 나오고 달러가 흔들하면서 기축통화 세력이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채찍과 당근으로 조련당하고 사우디가 할 수 없이 중국, 러시아,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부터 해가지고 전부 중국, 러시아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었고요.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뭘 할 생각을 못하고 자꾸 눈치 보게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작년 9월, 10월부터 갑자기 터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그게 중동 전체의 어떤 긴장으로 번져가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란을 엄청나게 악의 축으로 세웠죠. 이란은 처음부터 아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참전 안 한다. 증거가 없다 하는데도 아니야. 어쨌든 네가 나빠. 증거는 없는데 네가 도와준 게 틀림없어. 하면서 계속 세계 언론을 그쪽으로 몰고 갔죠. 그래서 이란하고 손잡으면 국제적으로 더 크게 제재를 받고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를 작년 10월부터 빠르게 셋업을 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졌을 때 러시아하고 손잡고 교류하면은 완전 빨갱이 마녀 사냥 당했죠. 그래서 러시아에 있던 기업들이 한 푼도 못 거지고 세계 여론에 밀려서 다 사업 접고 눈치 보고 다 불매운동 한다 뭐 어쩐다 불이익 준다 해가지고 다 털고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엄청난 현대자동차 공장 그 시설을 정말 몇백억 몇천억으로 지금 조 단위로 지어놓은 우리나라 공장도 그 당시에 10만 원 받고 나왔습니다. 참 웃기죠. 근데도 아깝다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그래야지. 빨갱이들 전쟁하는데 돈 벌어다 주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했다고 그때 박수 쳐줬어요. 재밌죠. 이걸 또 흑백 논리로 그러면은 러시아를 도와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전쟁 자금을 대주란 얘기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절충안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너무 극과 극으로 늘 생각만 하시죠. 그래서 결국 가장 큰 힘이 돼야 될 사우디가 전쟁이나 이런 기축통화 세력의 이 치밀한 이런 작전들 때문에 지금 이번에 브릭스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란의 입장은 워낙에 그 전에 제가 하도 많이 전쟁 초기부터 얘기를 해서 이란 전쟁은 손가락 말고 달을 봐야 된다 해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모르죠. 국제정세. 이번에 하마스 전쟁 터지면서 하마스 애들이 그 무자비한 하마스 애들이 건너와가지고 민간인들 죽이고 학살하고 한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과 민간인들 팔레스타인 사람 죽어도 누가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나쁜 짓을 하래? 누가 하마스를 숨겨주래? 그러고 있죠.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 당당하게 일반 영상에서 까고 하죠. 작년에 이런 얘기하면 댓글창 난리 났어요. 국정원 어서 오세요. 여기 빨갱이 잡아가세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란 전쟁 시리즈 1, 2, 3, 4부 쭉 보시면서 이거 완벽하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또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뭐 이란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참전을 안 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해도 이란을 집어넣죠. 그 안에다가. 그래서 악의 축으로 만들어서 이란하고 손잡고 같이 브릭스에 들어가서 뭘 한다?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만듭니다. 러시아가 있는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같이 경제 교역을 한다? 우리도 지금 잘못 찍혀가지고 앞으로 뭔 제재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란에 대해서 니네가 어쨌든 잘못했다. 그러면서 석유 추가 제재 계속 더 하죠.
국제사회에 이거는 불법이다, 부당하다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미 국제사회의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미국과 G7의 하수인격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가 않죠. 검찰에 가서 아무리 호소해도 맨날 이쪽만 압수수색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같이 자기 코가 석자예요. 사우디랑 손잡고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같이 경제교역은커녕 이란하고 아무도 경제교역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란도 계속 더 아무리 우리는 화해를 원한다. 미국과 형제 어쩌고 그런 말까지 했어도 지금 더 많은 경제 제재를 하죠. 내가 뭘 어쨌다고 또 나를 제재하겠지만 자기 경제가 자기 코가 석자고요.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뭘 할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브릭스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이 중동 세력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로 간에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배신하지 말자. 결국 지금 당장 편한 거보다는 이 미래를 생각하면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야만, 미국의 치맛바람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항상 미국이 하자는 대로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하고 지금 끝까지 우리 약속했던 거 지키고 배신하지 말자. 서로 간에 그 다독이는 모습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드디어 5주 만에 보복을 했죠. 아주 싱겁게 그때 제가 바로 회원 영상 만들었었죠. 토요일 일요일 날 라이브 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대충 접으려고 서로 간에 지금 더 그 달러 같은 거나 국채금리 충분히 이미 자기들 목표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일을 더 크게 키우는 것보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하고 지금은 이 정도에서 적당히 덮는 게 낫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뭐 재보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서로 접자는 얘기일 것 같고 더 이상 뭐 반응이 안 나올 것 같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러 갔을 때 하늘길을 누가 열어줬냐. 분명히 보복하겠다 으름장 났을 때 여기 있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는 같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러 갈 테니까 여기 하늘길 좀 열어줘. 전투기 지나가게 해도 절대 안 열어주겠다고 하고 미리 모여갖고 다짐들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우리 브릭스끼리 똘똘 뭉치겠다 했던 겁니다. 사우디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말을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갔다 오면서 서방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되게 두리뭉실하죠. 100대의 드론과 전투기를 날렸다. 드론 날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투기가 직접 각 나라의 영공을 자기 마음대로 통과를 해가지고 이란을 타격하고 돌아왔는데 누군가 그걸 허용을 해줬다. 전투기가 몇 대가 갔는지 정확한 숫자도 안 밝힙니다. 그냥 100대의 드론과 전투기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영상을 공개하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지에 있는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토요일 영상 만들 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재보복 이런 거는 뭐 금방 별일은 아닌데 누가 하늘길을 열어줬냐를 일부러 애매하게 지금 미국이나 서방이 언론에 지금 내놨다. 이란이 밤새도록 아마 전화할 거다. 이라크에 전화해서 야 네가 약속 어기고 여기 길 열어줬냐? 아니면 누구요? 뭐 요르단이냐? 시리아냐? 너 그러지 않게 아니요 뭔 소리요? 우리는 절대 그 전투기 가라고 길을 열어준 적이 없어. 서로 아마 확인하고 있을 거다 했죠. 그리고 실제 일요일 되니까 일요일 아침에 정말로 이제 일요일 화제가 그거였죠. 누가 하늘길을 열어줬냐. 사우디도 절대 이렇게 전투기 맘대로 가가지고 이란 때린 거는 옳지 않다라고 바로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들끼리 아직 뭐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힘들고 조금씩 지금 분열은 나지만 그래도 지금 완전히 배신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처럼 중동연합이 브릭스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급하게 그전까지는 거리를 두고 있던 네타냐후하고 미국 바이든이 급하게 손을 잡았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다 하는 얘기도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오늘 일일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예전 만들었던 영상 제목들만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누군가는 원해서 터질 수밖에 없었다. 기축통합 패권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미국 CIA,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하마스가 들어올 줄 몰랐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료가 다 나오죠. 몰랐을 리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번 전쟁이 휴전이 되고 네타냐후가 내려오기만 하면 지금 법정에다가 책임을 물고 지금 소송 걸릴 게 막 쫙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몰랐냐? 진짜 몰랐냐? 몰랐으면은 직무유기고 충분히 옆에서 막 경고해주고 이미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데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래도 무시했다면 너희들이 국가 안보에 큰 직무유기다 해가지고 지금 깜빵에다 집어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당시 방금까지 말씀드린 왜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었냐. 그렇죠? 시오니즘 완성입니다. 인종 청소, 인종 말살, 이 극우파 정권이 자기들 종교 교리에 의해서 다 지금 사람들 다 죽이고 가자지구 뭐 다 몰아내고 예전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헤즈볼라고 뭐고 다 밀어내고 지금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진짜 목표지. 뭐 하마스가 어쨌든 하는 거는 그 일을 벌리기 위한 처음에 구실을 만들려고 일부러 침공을 유도를 한 거고 바이든은 브릭스 세력 안에 중동연합이 들어갔고 달러 패권이 위험해진 걸 막으려고 중동에 다시 긴장 상태를 만들고 아무도 이란하고 손 못 잡게 만들고 사우디도 함부로 브릭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전쟁이 필요했고 그래서 뒤늦게 네타냐후 둘이 손을 잡은 거죠. 각자의 그 이익이 맞아서. 그런데 이란은 어떻게든 경제 제재를 풀고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뭔가 경제 발전을 하고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난 몇십 년간 아무리 뭘 하려고 안 됐던 이란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하마스 헤즈볼라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의 민간인들이 죽어가는데도 안 된다 하면서도 끝까지 참전을 안 하려고 버틴 거죠. 왜? 참전을 하는 순간 러시아처럼 또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중동 전쟁 악의 축이다 하면서 모든 경제 제재가 들어오고 이란하고 아무도 경제에 교류 못하게 손 못 잡게 맞고 그러면은 자기도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계속 참았던 거죠. 참전 안 하려고. 이런 내부 사정이 있다고 작년 10월 달에 만든 겁니다. 사우디는 아까 쭉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지금 미국의 치맛바람에 벗어나서 자주 국방력과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싶은데 그거를 중국, 러시아가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각자 4명의 마음이 다 다른 게 국제 정세인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나오는 뉴스들은 정 엉터리로 이상하게 나오죠. 애들 유치원 수준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만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처럼 3년 전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3월에 터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로 1년 동안 전 국민이 푸틴 욕만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브릭스 영상 만들고 미국 욕하고 뭐 그다음에 뭐 푸틴 뭐 브릭스가 뭐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신 건가요? 2022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사우디의 브릭스 가입 선언 때문에 동시에 중동 전쟁의 확전 이런 거 이루어진 거 이런 거 금년에도 또 한 번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어떤 사정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나비올리나 부인 거기 나비올리나 부인 러시아의 중앙은행장 대단한 인재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었고 서방에서 러시아의 금 동결하고 해외자산 동결하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에서 방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착착착 해가지고 모든 수출 제한하고 했는데도 바로 그 금융정책, 금과 연동해서 루블화를 고정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잘 버틴다. 잘 버티고 있다. 맨날 칭찬했었죠. 지난 시절 동안. 그게 가능한 이유는 러시아는 예전부터 이런 경제 제재에서 혼자 살아남은 경험이 국민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내성이 쌓여 있고 무엇보다도 식량, 자원, 원자재 이런 것들이 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공산품이 못 들어오게 막아도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자기들끼리 자급이 되기 때문에 허리띠만 꽉 졸라매면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실제 몇 번 버텼고요.
그런 나라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고,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단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예. 예전에 우리 그 루브라랑 막 요런 거 차트 금이랑 쭉 보면서 유럽의 라가르드부터 해서 미국의 옐런부터 해서 경제 공격 하는데도 다 막아내는 거, 그 환율 차트 보면서 다 살펴봤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제가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못 버틴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전쟁 오래 해서 살아남은 나라 없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댓글 보니까 전쟁도 러시아가 다 이기고 있고 러시아가 잘 나간대요. 러시아가 전쟁 이기면은 러시아 경제가 승리하나요? 그거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제가 전쟁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피폐해지고 그럽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게 다 복구가 되나요? 패전국한테 그만큼 배상금을 받아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우크라이나한테 그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줄 배상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이 배상금 우크라이나가 주는 걸 가만히 보고 그렇게 하라고 놔둘까요? 절대 그런 건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졌으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우리 그동안 배상금 받아야겠는데 우크라이나가 배째 돈도 없어 하니까 우크라이나 도와준 서방 국가들 니들이 배상금 내라 하면은 서방 국가들이 예 그럴게요 하고 내겠습니까? 전쟁은 이기는 쪽 지는 쪽 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깁니다. 예. 거기서 회복되는데 한참 걸려요. 푸틴은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이제는 전쟁이 금방 안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냥 어쨌든 휴전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근데 안 받아줬죠. 계속 그동안 이 핑계 정핑계 대면서 서방이 전쟁을 그동안 계속 확장시켰죠. F-16 지원 첫 해에는 절대 이거는 안 된다. 확전 때문에 했지만 나중에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나토의 동진 정책이죠. 요즘 구소련 연방 국가들 다 독립시켜주면서 서방 국가들하고 G7하고 맺었던 협정이 좋다. 이쪽이 뭐 우크라이나부터 해가지고 다 국가들 독립시켜주는 대신에 소련 연방에서 다 빠져나오게 만드는 대신에 절대 니네 유럽의 나토에 얘네들 가입시키지 마라. 왜 가입시키지 마라고 했죠? 가입하는 순간 공동방위 조약이 되면서 다 같이 한 나라처럼 방어를 하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한테 러시아 미사일 기지가 전진 배치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장거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배치가 되는 순간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오죠. 굉장히 위험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하고 막았던 건데 10년 동안 알겠다 하면서 서방이 다 약속을 어기고 전부 다 나토에 가입을 시키죠. 그러면 휴전을 여기서 하고 싶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전쟁을 일으킨 구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것만 확실하게 확언만 해줘도 휴전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확언을 안 해주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이면서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던 스웨덴 이런 나라까지 전부 다 나토 가입을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모두가 지금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전쟁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게 만들어지면서 러시아 경제는 계속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원래 금년 3월에 대통령 대선이 있을 예정이었죠.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 못하겠다 점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싸웠던 총사령관이 가만 보니까 친미파 젤렌스키가 모든 걸 다 잡고 있는데 서방의 대리전이다. 이 전쟁은 아무리 해봤자 우리나라만 피폐해지지 큰 가망 없다. 그러면 적당히 이쯤에서 휴전하고 일단 힘을 키우고 다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맞다 해가지고 휴전을 주장하는 게 총사령관이었는데 지지율이 사전조사에서 젤렌스키를 훌쩍 뛰어넘었죠. 젤렌스키가 3월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은 전쟁 비상 상황이다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총사령관을
부정부패 혐의를 씌워가지고 해임시켜줘.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노드스트림 사건. 노드스트림 사건도 결국은 미국은 몰랐다. 우크라이나의 그 해임된 총사령관이 지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걔한테 뒤집어 씌워서 꼬리 잘랐죠. 그리고 서방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휴전하고 싶다, 혼자 말한다고 휴전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뒤에서 제일 많이 무기와 돈을 지원해주는 나라가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게 돼 있죠. 금년 6월 달에는 드디어 서방의 변화를 보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유럽 전쟁으로 완전히 변했다. 왜 그런가?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자유, 평화, 수호를 위해서 우리도 북한에 대응해서 파병을 하자. 앞으로 점점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파시즘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깨어서 목소리를 내서 변한다?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과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누가 어떤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만 받는가도 쭉 한 번 더 다뤘었습니다. 러시아의 계속 제재 폭탄, 그동안 금융 제재 폭탄 하면서 러시아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무역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에도 2차 보이콧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왔죠. 금융,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러시아한테 물건을 파는 애들, 개인, 단체 300곳 이상, 거기에는 중국, 그 다음에 튀르키예, 터키죠. 그 다음에 중동 세력들,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도 다 2차 보이콧을 때려버린 겁니다. 서방에서. 즉 러시아하고 친하고 무역 결제하고 경제 교류하면 니들도 빨갱이 하면서 전부 다 경제 제재를 이렇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금년부터. 그러니 누가 브릭스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 했는데 이것만이 할 길이다. 우리가 이거를 달러 빼고 써보자 하는데 누가 이번에 10월 달에 그러자고 했겠어요. 1년 동안 이렇게 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결국 인위적으로 달러 패권을 가져가려는 노력은 잠깐 연장될 뿐이지, 제가 통화의 생명주기 항상 기본으로 그 씹어드시라는 개념에서도 말하지만 이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브릭스가 되든 뭐가 되든 결국은 패권은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식으로 세력들한테 당해서 이렇게 초취해지고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 금융기관마저도 러시아하고 거래를 못하게,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미국 달러 거래도 못하게 막겠다. 달러의 힘으로. 그럼 니네 나라 경제 아주 힘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누가 지금 러시아하고 브릭스 통화가 나오든 무슨 결제가 나오든 기존에 지금 경제 교류하고 무역 결제도 앞으로 점점 더 안 하게, 못하게 만드는데 새롭게 뭘 하자고 하는데 그러자 하고 덤벼들기가 힘들죠. 그리고 결국은 해외에 동결했던 러시아 자산을 이용해서 그 돈으로, 러시아 돈인데 그걸로 우크라이나를 결국 지원해주겠다고 결정을 내리죠.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이 사실상 유로화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본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1년 동안 밀어붙여가지고 유럽에 있는 친미파들을 이용해서 밀어붙여서 결국은 브릭스도 잡고 러시아도 잡고 또 유로화도 잡고 해가지고 모든 기축통화 경쟁을 다 꿀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잘 잡아오던 러시아 루블화가 금년 들어와서부터는 점점 못 버티죠. 아무리 잘 막으려고 해도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제재가 오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뭘 하려고 한 나라도 하나둘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국제적인 압박 때문에, 경제 압박 때문에 혼자만 남으면서 러시아 루블화가 푹 뛰면서 지금 다시 위험해졌죠. 딱 브릭스 회의 기간에 맞춰가지고요. 특히 러시아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중국인데 이제는 금년 10월부터는 지금 브릭스 하기 2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2차 제재 금융기관에 이게 완전히 실효가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 금융들도 이제는 은행들도
러시아하고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가장 중요한 브릭스 안에 두 세력이 서로 간에 경제고역하면서 지금까지 위안화 루블화 결제하면서 도와줬는데 그것도 이제 견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러시아 경제는 그동안 전쟁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왜? 젊은이들, 남자들은 다 전쟁 끌려가 갖고 안에 사람도 없고 인재도 없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데 전쟁을 하니라고 지금 모든 전쟁이 군수산업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지금 거기 뭐 거리 청소하는 청소부가 월급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돈은 많이 받아요.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걸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받는데 물건값은 더 올라가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는 올라가니까 물건 구하기도 어려워지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인플레가 심해서 기준금리가 16%에서 막 18%로 인상하고 합니다. 이게 경제가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전시 경제로 인해서 방산, 호황, 인력 부족의 실질 임금은 막 14% 상승하고 하지만 대신 상품 서비스 소비도 이제 이 돈으로 막 25% 급증하면서 경제가 확 살아난 것 같기는 하지만 재정 적자입니다. 이거는 군수물자 생산하고 뭐 하느라고 지금 엄청나게 재정 적자 돈 풀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가 오고 나중에 이 적자 부채를 전쟁 끝나면 어디서 메꿀 겁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배상금 받아올 수 있어요? 아니죠. 이러다 한번 팍 무너지는 겁니다. 전쟁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기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님이 또 뭐 한마디 한 것도 있네요. 딱 이 상태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전쟁 하나로 떠받치고 있는데 막대한 정부 지출로만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돈 풀어서 빚으로 간다는 거죠. 러시아 정부가 물자를 구매하는 경제의 어떤 부분도 그래서 침체하지는 않는다. 당장 지금 막 제복, 부추, 탄약, 식량 이런 거 계속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러시아 정부가. 하지만 전쟁이 없으면 즉각적인 경기 침체, 빚만 떠안는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풀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정부가 돈이 바닥날 것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계속 지출하는 게 줄어들기 시작할 거면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올 거다. 그럼 지금 이미 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면 어떻게 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식 수치 말고 실제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클 거다.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을 거다.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고요. 서방 제재로 자꾸만 경제 제재, 수출 제재를 더 심하게 받는 게 이게 문제다. 그나마 러시아 살려주던 중국 기업들도 이제는 2차 보이콧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예전처럼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다. 위안화 공급도 점점 안 되고 있다. 혼자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 루블화만 봐도 쭉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은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야 되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자기들의 재정적자 지출한 걸 어디서 배상금으로 받아올 때도 가능성도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세계가 서방이 자기들을 경제 제재하고 수출 제재해도 기꺼이 브릭스 안에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서로 필요한 물자 교환하고 무역하고 달러를 막아놨어도 자기들만의 통화로 결제를 하면서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전 적자를 다 메꾸면서 예전 상태 경제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같이 장사하려고 하는 애들이 브릭스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브릭스에서 지금 새로 만든 달러를 배제한 브릭스 달러와 브릭스 결제 시스템에 기꺼이 우리가 이걸로 같이 장사하고 니네 물건 팔아주겠다 하는 애들이 들어오기를 그게 유일한 지금 러시아의 희망이겠죠. 그래서 이번 브릭스 회의 때 그렇게 꼭 좀 해달라고 사방에다 호소하고 다닌 겁니다. 푸틴이. 하지만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위에서 쭉 본 것처럼 사우디 드립다 잡고 이란 드립다 잡고 그러면서 러시아도 이렇게 드립다 잡아버리면서 힘들어지니까 아무도 좋은 걸 내놨는데
계약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미국 기자가 나와서 위성사진 증거 있는데 아직도 북한 병력 파병 안 됐다고 오리발 내밀 거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뭐 그렇게 된 거죠. 중국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요새 중국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요. 원래 금년부터 금년 2월 3월부터 중국에서 그 양회라는 게 3월 초에 열리면서 정말 중국 경제를 살려보자 해가지고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으로 수출 어마어마하게 하고 부동산 규제 다 완화해주고 지준율 인하하면서 내수도 소비도 회복시키고 부동산도 연착륙시키겠다 했지만 그때마다 바로 미국 G7이 나와서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다 수출 관세 많이 매기고 덤핑 매기고 이거 다 제재해라 한 거고, 금년 2분기부터 중국이 그렇게 지준율 인하하고 내수 소비 진작하고 부동산 연착륙 시키겠다니까 절대 그럴 순 없지 해가지고 미국이 그때부터 2분기에 정말 마지막 치열한 금융 싸움이 일어날 거다. 그때 영상을 2월 달부터 만들었었죠. 앞으로 3개월의 쇼부를 봐가지고 중국이 살아나냐 아니면 못 살아나게 잡아 족치냐 다시. 그래서 2분기 때 갑자기 달러가 쭉 강세로 가고 미국 국채금리가 쭉 올라간 거, 요네들 압박하려고 하는 거다 본 거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근데 중국이 저렇게 부양책을 내니까 중국이 살아날 거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투자할 때다. 우리 레이달리온 님도 그때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상 만들었죠. 아 형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하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2분기 3분기까지 해가지고 중국 계속 떡을 쳤죠. 결국은 크게 당하기만 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정말로 디플레이션에 들어간 거 아니냐. 부동산이 안 살아난다. 물론 최근 한 달 사이에 급하게 부양책들을 또 많이 내놓으면서 지금 뭔가 조금 변화의 바람이 일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보면 금년 1년 동안 최근 한 달 빼고 금년 1년 보면 중국은 계속 내리막길이었죠. 중국이 이렇게 내리막길이 경제가 되고 수출도 제재에 자꾸 막히면서 쫄아들고 외국에서 관세를 더 물리려고 하고 내수 소비는 아무리 뭘 해도 그동안 회복이 못 됐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은 외국의 투자금이 레버리지로 들어와야만 모든 게 지금 세계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작년 금년부터 중국이 투자하는 거 서방에 자본 들어오는 거를 정책적으로 계속 기축통화 세력이 못하게 막았죠. 지금 경제를 살렸는데 돈이 이만큼이 빠져나갔습니다. 금년 2024년까지 외국 자본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브릭스에서 가장 큰 경제력으로 브릭스를 살려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엔진이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됐으니 브릭스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통화 결제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중국을 죽여놓은 거고 브릭스도 같이 죽여놓은 거죠. 최근에는 잠깐 부양책 때문에 떴다가 가라앉은 거 있지만 그것도 중국 주식시장 차트 보면서 헤지펀드하고 거기에 어떻게 예전에 물렸던 사람들 풀려나고 새로 물린 사람들 되는가 이거 아주 재미있게 봤었죠. 중국 얘기.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조력자다. 중국은 자꾸 러시아하고 엮어서 북한하고 엮어서 자기들한테 더 많은 경제 제재를 똑같이 하려는 그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러시아하고 계속 거리를 뒀어요. 뒷구멍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전쟁 자기들이 안 돕는다. 이란하고 똑같죠. 이란도 계속 우리가 뭐 하마스 헤즈볼라한테 뭐 지금 끝까지 안 걸려 들어가려고 참전 안 하려고 왜? 그걸 엮어서 자기들 경제 제재 한다는 걸 아니까 중국도 계속 거리를 두고 최근에 남북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뭔가 할 것이 금년 1년 내내 그런 분위기가 가니까 그때부터 북한하고 계속 더 거리를 두죠. 그냥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친해져라. 우리는 이 기회에 북한하고 거리를 두겠다. 왜? 지금 아시아 전선을 보면은 금년 움직임을 보면 북한하고 친해져서 서로 간에 뒤에서 군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렇게 교류를 한다.
같이 싸잡아서 지금 경제 제재하고 쟤네들 장사 못하게 막자 하려는 분위기가 딱 봐도 나오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중국은 북한하고 계속 거리를 좀 껄끄럽게 서로 간에 어떤 뭐 행사에도 서로 축전 화환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그거 보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야 북한 저때 중국한테도 버림받고 아유 꼬숩다. 참 언론 수준들이 국제정세나 금융에 대해서는 정말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지금.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갈수록 지난 1년 동안 선을 넘는 확전을 거듭하면서 점점 큰 전쟁으로 확전되면서 끝이 없는 전쟁의 수렁 속에서 계속 휴전하고 싶지만 못 휴전하고 벗어나질 못하고 경제가 결국 지금 저렇게 헉헉대는 게 현실이고요. 그 와중에 서방이 러시아하고 교역, 금융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보이콧하는 영역과 분야는 점점 더 확대를 시켜나가지고요. 이제는 브릭스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거래하려고 꿈을 꾸고 있던 많은 예비 국가들이 점점 더 미국과 G7의 눈치를 보면서 브릭스 세력들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나마 지금 버티는 게 브릭스 안에서 서로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한테 경제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못하게 하려고 세력들이 지금 견제에 들어갔고 그동안 그나마 러시아 숨통을 틔워주는 게 인도죠. 서방 눈치 안 보고 당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인도. 석유 제재하라고 그래. 우리는 러시아 석유 싸니까 우리는 왕창 살 거야. 뭐 어쩔 건데. 달러로 결제하지 말어. 우리 루블화하고 루피화로 해갖고 금하고 연동해서 우리끼리 결제하자. 하는데도 서방이 백악관이 인도 모리 총리한테 경고를 해도 뭐 그래서 어쩔 건데.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나 이쪽으로 바로 가버릴 거야. 중국 러시아로. 그건 또 안 되죠. 중국 러시아 인도가 확실히 손을 잡는 순간 인도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와 그 무시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에서 그러지 말고 좀 그래서 이쪽 오커스에도 해주고 그래서 서방에서 중국을 견제해서 뭘 하자 하면 거기에 인도도 와갖고 한 자리 딱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회원으로. 근데 브릭스에서 달러를 쓰지 말고 우리끼리 뭐 하자면 거기에도 브릭스 회원국으로 가서 딱 앉아있죠. 이번 마스터 플랜이 과도기에서 국가가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크게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인도하고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마저도 브릭스에 신경 쓸 여력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렇게 당해가지고. 사실 길게 보면 브릭스를 통한 달러 패권의 탈출만이 미래를 보았을 때 결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살아나고 또 다음 시대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꼭 이루어야 될 목표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죠. 경제 회복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브릭스고 자시고 그 모든 게 나중에 다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이 모든 것을 다 일거에 뒤집을 묘수가 있기는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게 뭐죠? TSMC를 완전히 따먹고 흡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TSMC하고 연결돼서 모든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고 최첨단 반도체의 모든 수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과 생산 라인 자기들이 먹는 순간 아무리 서방이 자기들한테 함부로 견제 못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무척이나 크죠. 왜? 대만 TSMC 먹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세계대전이고 전 세계가 중국하고 싸우겠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나지만 함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기축통화 세력들은 우크라이나 전선하고 중동 전선을 최근 9월 중순부터 더 크게 확장시켜 놓으면서 앞으로 러시아하고 유럽 전쟁의 빌런인 러시아하고 중동 전쟁의 빌런인 이란하고 조금이라도 손을 잡고 경제 교류하는 거 보인다 하면은 이 전쟁 이념 갈등을 이용해서 가차없이 더 많은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로 위기에 몰린 중국으로서는 여기서 외부 수출이 더 위축되면 그야말로 답이 없습니다. 즉 러시아하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달러를 배제한 위안화 루블 거래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유지해 나가기도 이제는 무척이나 더 껄끄러워진 상태라 이겁니다. 다 지금 기사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실 분들은 블로그 오시고요. 오늘의 결론은 결국 이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브릭스 주요국들의 경제를 세력들이 다 망쳐놔버렸고요. 거기에 원래대로라면 올해부터 새로 가입해서 큰 힘이 되어줄 뻔했던 중동의 오일머니 연합은 다시 또 기어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지금의 5차 중동 전쟁을 이용해서 절대 빌런인 이란과 감히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함부로 손잡기를 꺼리게 만든 후에 이제 또 앞으로는 중동의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에 여기에 더 파견되고 군사적 영향력을 더 중동에 다시 들이우면서 또 이스라엘 방위권 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중동 전쟁과 분란을 길게 효과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끌고 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결국은 지정학적 분쟁에 경제를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인접한 중동 국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게 변하지 않으면 브릭스 세력들하고 중동 세력들이 들어가서 뭘 하기가 주저하고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브릭스 회의도 용두사미처럼 끝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쭉 내력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념 진영 논리에 빠뜨린 다음에 대리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겠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니네가 어떻게 전쟁하냐. 돈과 군사물자, 협약을 만들어서 같이 싸워주는 조약을 만든 다음에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화폐전쟁에 그 전쟁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신들이 휴전하고 싶어도 지금 마음대로 휴전을 못합니다. 서방의 뜻대로만 흘러가고 있죠. 이러한 중동 전쟁은 또 저런 욕심들 때문에 계속해서 끝이 없는 전쟁으로 오늘도 쉬지 않고 항상 지난 1년 동안 말로만 휴전하겠다. 이스라엘도 휴전하자. 이쪽에서도 휴전하냐. 한 번도 아직도 또 속으면 바보겠죠. 속에 이런 이권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바로 그 종교 이념 논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용당한다는 걸 알아도 서로 간에 여기서 끝내고 화해하자 말을 못하죠. 종교 논리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들의 성전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끝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제가 작년부터 우려했던 거, 아시아 우리 대만이 아니라 남북한을 이용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 차례 영상을 만들었고 그 일이 저는 금년 상반기에 일어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상반기에는 안 일어났고 대신 드디어 그 시작이 이제 저번 주부터 북러 파병을 빌미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언론의 내용은 이런 국제정세의 흐름과 누가 우리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려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고요. 틀림없이 이 전쟁에서 우리도 같이 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저쪽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져 갖고 나중에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라는 항상 그런 두려움, 닥치지도 않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저놈들보다 더 먼저 앞서 나가고 더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지난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온 건 한 번도 없었죠. 역사에서 교훈을 배운다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면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먼저 이렇게 대응해서 우리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혹은 이대로 놔두면 저쪽이 우리보다 더 세져서 미래에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대응을 하고 먼저 선제 타격을 하든 뭘 해야 된다. 우리도 파병을 하고 군사기술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런 두려움에 근거한 선동이 먹혀들게 돼가지고 싸움을 하면 결국은 그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물건 팔아먹고 하는 애들이 제일 이득을 보지. 이웃나라.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 6.25 때도 제일 크게 일어났죠. 결국 싸움에 직접 대리전을 치르게 되는 나라는 설사 나중에 자기네가 이겨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받고 회복 못하고 나라가 국가의 운명이 푹 떨어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뻔히 그렇게 가는 과거의 사례가 역사 속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도 자기들 일로 닥치면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그 길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주로 어떤 나라들이 그러냐 보니까 종교에 목매다는 나라, 그 다음에 이념, 진영 논리에 목매다는 나라들이 그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우려하던 2년 동안 우려하던 우리 차례가 드디어 왔습니다. 폭로 파병부터 해서 언론에서는 계속 이런 우리의 제일 약한 고리, 여러분들 그 자존심이 걸린 어떤 넘지 말아야 할 금기가 있는데 그거 딱 넘고 상대방이 자극하는 순간 그때부터 눈 돌아가죠.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한테는 그게 뭡니까? 이념 진영 논리고 지금 당장 뭘 하지 않으면 북한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다라는 두려움에 근거한 선동입니다. 그리고 그 선동을 통해서 유럽전선, 중동전선처럼 지금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애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한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금년 5월 달에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북한과 대만과 트럼프와 금, 앞으로 오게 될 전쟁이든 금융위기든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 흐름을 알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뭔가가 왔구나. 막을 수 있고 모르면 당한 줄도 모른 채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꼴이 될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 8월 달에 만든 영상에서는 앞으로 10월 달에 브릭스 회의가 있겠지만 오늘 하루 쭉 오늘 영상에서 길게 살펴본 것처럼 이미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국채나 금리 같은 금융 공격으로 브릭스의 공용 통화 이것이 근본 유제를 뭐 이용하든 뭘 하든 금년에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얘네들 브릭스 세력의 힘부터 다 빼놨다. 안타깝다 하는 얘기 이미 8월 달에 했었고 라이브 영상부터 9월부터 틈틈이 얘기했었고 커뮤니티에 글도 올렸고 저번 주에 브릭스 회의 결과도 지금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러 파병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브릭스에다가 브릭스 잔칫날에다가 또 잔치상에다 똥물을 찌끄리는데 어떻게 이용이 됐나 맨 영상 초반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 라이브로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긴 내용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